오늘은 이제 리그레션을 끝냈죠. 리그레션을 끝냈을 거고, 리그레션을 끝내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그레션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하나 보고 왔었잖아요.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 자체가 뭐 머신러닝에서 엄청 많이 쓰인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틀을 잡고 가는 거였어요. 좀 모델에 대한 얘기, 뭐 코스트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뭐 노멀 이퀘이션이나 노멀 이퀘이션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건 그레디언트 디센트였죠. 요런 개념들을 좀 잡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실수였잖아요. 출력이 실수라는 좀 머신러닝에서 비교적 좀 덜 다루는, 물론 많이 다루긴 많이 다루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문제는 리그레션보다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많이 다루죠. 분류 문제. 그래서 요거는 출력이 분절된 형태죠. 예를 들면은 정수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앞으로 되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볼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리니어 모델을 할 건데, 리니어 모델도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리니어 모델로 보게 되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퍼셉트론이라는 알고리즘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리니어 모델 중에는 뭐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을 거고, 뭐 리니어 모델 제외하고는 뭐 디시전 트리라든가, 디시전 트리는 사실 클래시피케이션도 되고 리그레션도 되니까 약간 좀 별개긴 한데, 어쨌든 뭐 디시전 트리라는 것도 있고, 뭐 K 리얼리스트 네이버 같은 것도 있고,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분류기가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클래시피케이션 파트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거는,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봤던 것처럼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퍼셉트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볼 거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다루게 될 건데, 이거는 또 약간 달라요. 되게 좀 훨씬 더 좀 진보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요거는 살짝 또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다루게 될 거예요. 어쨌든 리니어 모델이긴 리니어 모델이에요. 요런 흐름으로 갈 건데, 그래서 사전 강의가 총 3개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SVM은 제외하고, SVM은 다음 주차에 다루게 될 거고, 이번 주차에만 3개를 다룰 건데, 첫 번째로는 여기 두 개의 차이가, 그러니까 리그레션은 우리가 이미 한번 보고 와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은 리그레션이랑 어떤 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그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게 이제 프리클래스 6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하나 볼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번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사전 강의 6번, 7번, 8번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지는 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거는 요겁니다. 리그레션에서 했던 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자. 요거를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뭐 리그레션도 그렇고 클래시피케이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뭐 모델이라고 할까요? 어떤 모델이 있어서 주어진 입력이 있을 때 우리가 출력을 내는 거예요. 내지는 프리딕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는 인풋이랑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는 트루 아웃풋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나온 프리딕션이랑 요 인풋이 실제로 해당이 되는, 이 인풋에 실제로 대응이 되는 트루 아웃풋이랑 얘네 둘을 비교를 하죠.
뭐 코스트라는 애를 써서 비교를 한 다음에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제 리그레션일 때는 요 아웃풋이 연속된 값이었죠. 대표적으로 실수였고,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면서 얘가 분절된 값으로 바뀌죠. 대표적으로 정수가 되죠. 요 파란색으로 그린 이 전반적인 틀은 똑같아요. 전반적인 틀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코스트라는 것도 정의를 할 거고 모델이라는 것도 얘기를 할 건데, 달라지는 거는 아웃풋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그럼 아웃풋의 형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오늘 이번 사전 강의의 초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요런 노테이션을 쓸 건데, 뭐 인풋 벡터로 x를 받는 거 동일하죠. 그리고 아웃풋으로 예를 들어서 멀티클래스라고 하면은, 이제 클래스라고 하면은 그 아웃풋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 mlist부터 보고 봅시다. mlist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이 하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뭐냐면은 28x 28짜리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하나 봤는데, 이 이미지가 뭐냐면은 요거 예를 들면 요거 하나가 샘플 하나예요. 28픽셀 바이 28픽셀짜리 이미지 하나가 들어와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손글씨예요. 손글씨 0부터 9까지 10가지 종류의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총 10개의 클래스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하잖아요. 그럼 분류의 대상이 되는 거. 분류의 대상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는 0부터 9까지의 한 자리 수의 숫자를 클래스로 갖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죠. 요게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 되겠죠. 요게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에요. 요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입력을 받아서 뭐 총 K개의 클래스 중에 전체 K개, 라지 K개 중에 하나의 클래스를 맞춰보자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의 입력은 딱 하나의 클래스에만 대응이 되고, 딱 하나의 클래스에만 대응이 된다는 거, 요거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인풋 스페이스 뭐 2차원이 됐든 3차원이 됐든 뭐 다차원이 됐든 간에 그 입력 벡터 공간이 있잖아요. 그 입력 공간을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눌 거예요.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투 클래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투 클래스, 대상이 되는 클래스가 딱 두 개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뭐 3차원에, 아니 2차원부터 해봅시다. 2차원 인풋을 갖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렇게 x1이랑 요렇게 x2라는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딱 영역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 속하면은 C1이라는 클래스고, 여기 반대쪽에 속하면은 뭐 C2라는 클래스에 속한다 라고, 요렇게 전체 인풋 공간을 투 클래스니까 두 개의 영역으로 딱 나눈 거예요. C1 여기 파란색에 속할 때는 우리가 C1으로 판단을 하겠다. 초록색에 속하면은 C2로 판단을 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여기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요 경계선,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시전 바운더리 또는 디시전 서피스라고 불러요. 그쵸? 우리는 결국에는 이 인풋 공간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눌 거고, 그런 구역을 구분을 하게 되는 그 경계를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 또는 디시전 서피스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설명이 그거죠. 그래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는 예를 들어서 인풋이 D 디멘션, 인풋이 D 차원, 라지 D 차원인 경우에 이 디시전 서피스는 한 차원 낮은 하이퍼 플레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2차원 입력 공간에서는 1차원의 어떤 선, 뭐 곡선이 됐든 직선이 됐든 선으로 결정이 될 거고, 3차원의 입력 공간에서 디시전 서페이스는 2차원의 어떤 면이 될 거예요. 평면이 됐든 곡면이 됐든 꾸불꾸불하든 간에 어쨌든 2차원의 하이퍼플레인이 나올 거예요. 4차원 공간은 우리가 뭐 어떻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4차원 입력 공간에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리게 되면은 3차원으로 존재하겠죠. 하이퍼플레인으로. 그리고 리니얼리 세퍼러블 데이터셋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특히 서포트 벡터 머신 하면은 나올 텐데,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2차원이 예를 들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2차원 입력 공간에 이렇게 C1에 해당하는 샘플들이 여기 있고 C2에 해당하는 샘플들이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C1에 속하는 거 6개, C2에 속하는 거 5개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셋은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셋이에요. 리니얼리 세퍼러블하다는 거는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어떤 성질이에요. 어떤 이 데이터셋이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요렇게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 언제?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로 이 데이터들을 완벽하게 구분을 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셋은 리니얼리 세퍼러블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2차원이었으니까 인풋 스페이스가 2차원이니까 1차원 하이퍼플레인이 리니어한 경우에는 직선이잖아요. 직선. 그러니까 직선으로 구분이 가능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선으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얘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겠죠. 만약에 3차원이었으면은 하나의 평면 하나로 모든 데이터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3차원 데이터셋은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셋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초록색 샘플이 여기 하나 들어간다고 해요. 초록색 샘플이 여기에 하나 찍혀요. 이러면은 리니얼리 세퍼러블이 깨지죠. 이거는 모든 데이터셋을 하나의 직선으로 구분해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얼리 세퍼러블이 깨지고, 얘가 없었을 때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죠. 그게 뭐 여기가 됐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라는 거는 뭐다? 리니어 디시전 서피스를 가지고 완벽하게 구분이 가능한 경우. 완벽하다는 건 전부 다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제 영역에 있다. 남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요거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네. 우리가 리그레션에서는 인풋으로
X 벡터였죠.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Y라는 스칼라를 썼죠. 근데 요게 바로 실수가 됐잖아요. 리그레션이면은 그냥 대표적으로 실수에 대해서 했는데 그냥 아웃풋 Y 스칼라 스칼라 값 실수인 스칼라를 그냥 바로 아웃풋으로 사용을 하면 됐잖아요. 그쵸? 반면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 아웃풋 여기서는 T 타겟이라는 의미로 T라는 변수를 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T를 표현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T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투클래스일 때 0 또는 1이라는 정수를 이용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T라는 이 스칼라 하나로 표현을 하는데 얘가 0 아니면 1이에요. 1인 경우에는 C1 클래스에 속하고 뭐 0인 경우에는 C2 클래스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너리를 이용을 해서 투 클래스니까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 또는 1을 사용을 해서 C1이냐 C2냐를 할 수도 있고 뭐 요거 말고 나중에는 얘를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수식을 유도할 때 편리하도록 정의를 하면 돼요. 0이랑 1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때 유도되는 수식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약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투 클래스일 때는 뭐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투 클래스 말고 멀티 클래스일 때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 오브 K 코딩이라고 불러요. 또는 원 핫 코딩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T라는 거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이 뭐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이렇게 세 번째 샘플 해서 쭉쭉쭉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학습 데이터셋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총 클래스의 개수가 개수야 5개라고 해봅시다. 5개 종류의 클래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샘플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두 번째 샘플의 타겟은 뭐 세 번째 샘플의 타겟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이거를 컬럼으로 써도 되고 로우로 써도 되고 이건 약속하기 나름인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0 또는 1로 표현을 해요. 근데 1은 한 번 등장해요. 언제 등장해요? 그 클래스에 속할 때. 우리가 여기서 총 5개 종류의 5종류의 클래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샘플은 여기가 그러면은 1번 클래스고 여기가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4번 클래스, 5번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샘플은 세 번째 클래스에 속한다 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은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한다. 세 번째 샘플은 네 번째 클래스에 속한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각의 타겟 밸류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전체 클래스의 개수랑 같죠. 지금은 5종류의 클래스가 있으니까 값이 총 5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각각의 값들은 다 0 또는 1이에요. 0 아니면 1인데 1은 딱 한 번 등장해요.
우리가 하나의 샘플은 하나의 클래스에만 속한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클래스에 속하기로 했어요. 중복된 클래스에 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우리가 전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이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1이 딱 한 번만 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등장할 때가 언제다? 자기 클래스에서 등장을 한다 이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one of k 코딩 또는 one hot 코딩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거 파이썬으로 하면은 주로 클래스 레이블이 요렇게 생성이 돼 있거든요. 요렇게 돼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경우에는 요렇게 돼 있기도 해요. 똑같은 경우인데 요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때는 뭐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C1, 여기는 C2, 여기는 C3, C4, C5 총 5개 종류의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가 이번에는 실수로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클래스에 속할 확률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샘플은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80%, 두 번째나 세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각각 10%, 네 번째나 다섯 번째 클래스의 확률은 0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은 여기 3번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았죠. 3번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20%, 나머지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각각 10%. 그리고 요거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합이 1이 돼야 되죠. 그쵸? 전체 확률의 합은 항상 1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각각의 샘플이 여기 5개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5개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다 합했을 때 항상 합이 1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여기 마지막에 얘기한 게 그겁니다. 요 t라는 벡터의 k번째 자리에다가 뭘 넣느냐면은 ck라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넣는다, 요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 가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소프트맥스 레이어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해서 요런 식으로 레이블을 만듭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예를 들 때 투클래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익숙해요. 너무너무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테스트를 생각을 하면 돼요. 코로나 테스트. 이거 매 학기 지금 똑같은 예시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수업을 처음 맡을 때부터 항상 코로나였거든요. 첫 수업도 비대면이었단 말이에요. 첫 수업을 비대면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도 이미 코로나 시국이었거든요. 코로나 테스트를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뭐냐면은 진짜 걸렸냐 안 걸렸냐예요. 이거는 안 걸림이죠. 그쵸? 실제로 안 걸린 거예요. 실제로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렸을 수도 있죠. 이거는 뭐예요? 테스트 결과죠. 테스트 결과 양성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
F클래스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가 총 4가지가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 먼저 볼게요. 얘는 포지티브는 포지티브예요. 이 포지티브는 어디서 따온 포지티브냐면요, 테스트 결과에서 따온 포지티브예요. 테스트 결과가 포지티브인데 그 포지티브가 뭐예요? 맞춘 포지티브예요. 그러니까 실제랑 동일하게 나온 포지티브니까 트루 포지티브죠.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과, 테스트 결과는 양성, 포지티브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안 걸린 거잖아요. 실제로는 네거티브인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는 포지티브인데 false 포지티브예요. 틀린 포지티브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지티브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안 걸린 거니까 false 포지티브. 이거를 우리가 요즘에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위양성이라고 하죠. 안 걸렸는데 양성이 나온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타입 1 에러라고 불러요. 타입 1 에러. 위양성은 우리가 타입 1 에러라고 불러요. 마찬가지 요령으로 여기는 네거티브는 네거티브예요. 테스트 결과가 네거티브예요. 근데 맞춘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도 안 걸렸고 테스트 결과도 네거티브가 나온 경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는 네거티브는 네거티브인데 틀린 네거티브죠. 틀린 네거티브. 그래서 위음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얘는 타입 2 에러예요. 위음성은 언제예요? 테스트 결과 안 걸렸대요. 테스트 결과 안 걸렸는데 실제로는 걸린 경우예요. 실제로는 걸린 경우. 그래서 이거 예제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왜 굳이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라고 해서 에러의 종류를 나눴어요. 에러의 종류를 나눴어요. 왜 나눴겠어요? 나눌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테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타입 1 에러랑 타입 2 에러 중에 뭐가 더 위험해요?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가 양성을 검출을 해내는 건데 타입 1 에러는 괜찮아요. 타입 1 에러는 재검하면 돼요. 타입 1 에러는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포지티브가 나왔는데 재검을 했을 때 다시 포지티브 나오는지 네거티브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타입 1 에러는요. 근데 타입 2 에러는 우리가 걸러냈었어야 되는데 못 걸은 경우예요. 타입 2 에러는 훨씬 더 위험한 경우죠. 코로나를 예로 들었을 때 타입 2 에러가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새 이 시국에 빗대어서 얘기하자면은 신속항원 검사 있잖아요. 신속항원 검사가 어떻게 맞춰져 있어요? 타입 2 에러를 좀 낮추는 편이죠. 왜냐하면은 신속항원 검사의 목적은 포지티브를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입 1 에러가 높아지는 편이에요. 맞나? 신속항원 검사가 이런가? 보통 타입 1 에러랑 타입 2 에러는 두 개 다 동시에 낮추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코로나 테스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타입 2 에러가 위험한 거니까 타입 2 에러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타입 1 에러가 많아져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게 차라리 낫죠. 왜냐하면은 양성 떴을 때 다시 PCR 검사로 넘겨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는 조금 부정확할지언정 일단 포지티브를 최대한 잘 걸러내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다른 종류의 에러라는 거, 되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에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에러를 구분하는 게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은 얘를 뭐라고 부른다?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코비드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 트루 네거티브랑 포지티브가 있고 여기 프리딕트 네거티브랑 포지티브가 있는데 여기가 총 뭐 한 10,000명이 나오고 여기가 한 100명이 나오고 여기가 1명이 나오고 여기가 10명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표를 뭐라고 부른다?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실제로 그 카운트 그 케이스의 수를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큐러시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에큐러시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맞춘 경우예요. 이거는 뭐 트루 포지티브, 폴스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폴스 네거티브 다 더한 것 중에 트루인 애들만 다 더하면 되죠. 요거는 뭐겠어요? 1111분의 1010이겠죠. 이거는 되게 높아요. 에큐러시는 제법 높은 편이에요. 여기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랑 얘를 분자로 가져갔으니까 제법 높은 편이에요. 근데 코로나 테스트에서 에큐러시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에큐러시는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에큐러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를 한번 구해볼까요? 트루 포지티브 레이스를 한번 구해볼까요? 트루 포지티브 레이스는 뭐예요? 트루 포지티브 레이스는 뭐냐면은 포지티브 전체 중에 트루 포지티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티브 여기 분모가 뭐예요? 얘가 들어가는 거죠. 분모가 얘가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 분자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루 포지티브랑 폴스 네거티브 요거 둘 다 실제로는 포지티브인 경우잖아요. 그쵸? 그거분의 트루 포지티브 요거는 11분의 10이 되겠죠. 또 아니면은 또 다른 걸 구할 수도 있죠. 만약에 지금처럼 타입 2 에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false positive rate 이런 거를 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맥락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의 정확도를 다르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전체 케이스 중에 맞춤 케이스만 중요하면은 에큐러시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실제로 트루 포지티브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트루 네거티브를 얼마나 잘 잡아내냐 뭐 그런 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 맞는 것들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컨퓨전 매트릭스를 하나 그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좀 더 본론에 들어가 봅시다. 본론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웠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배운 것들
예를 들면은 뭐 sum of squared error라는 코스트를 정의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노멀 이퀘이션이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해서 풀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거를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 뭐 지금 앞에서 다룬 거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이었고, 그럼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비슷하게 해볼게요. 비슷하게.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비슷하게 해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는 거까지가 오늘 수업의 목적이에요. 일단 투클래스라고 가정을 합시다. 투클래스라고 가정을 하고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합시다.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뭐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세타에다가 뭐 1을 넣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바이어스 텀을 포함을 시켜서 인풋에다가 역시 바이어스를 위해서 1을 하나 넣고 요렇게 만들면은 간단하게 그냥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한번 했었죠. 바이어스 텀을 포함시키는 방법이요.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더 간단하게는 여기 제일 윗자리에다가 얘랑 얘를 추가를 해서 그냥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는 거. 어쨌든 리니어 모델이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리니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 세타에다가 내적을 한 스칼라 값, 그거를 그대로 쓰면은 리그레션이죠. 그거를 그대로 쓰면 리그레션이에요. 여기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뭐를 보고 판단을 하겠냐 라고 하면은 그 결과로 나온 값에 부호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거예요. 부호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요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 양수면은 C1이라는 클래스,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은 C2라는 클래스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다. 뭐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리그레션에서는 그 출력으로 나오는 실수 그 자체를 출력값으로 사용을 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얻어진 실수 스칼라를 하나 보고 얘의 부호를 보고 판단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봐요. 이때 디시전 서피스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요 파라미터 세타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이 되고, 이 바이어스 텀에 의해서 로케이션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보다는 뭐 요렇게 절대값으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세타 대신에 w라는 파라미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타 0 대신에 w0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시전 서피스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디시전 서피스가 어떻게 나타냐면은 y 값이 0이 되는 애들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요 빨간색 디시전 서피스는 뭐예요? x를 모아놓은 건데, 이 x가 뭐냐면은 yx가 0이 나오는 x들만을 모으면은 요렇게 리니어 하이퍼플레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y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0이 되는 이 서피스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 영역은 이제 양수가 돼서 C1에 속하는 거고, 요쪽 영역은 음수가 돼서 C2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둘을 가르게 되는 디시전 서피스는 이렇게 나타나요. 이때 이 빨간색 서피스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일단 이 빨간색 서피스는 요 파라미터 세타 벡터죠.
요 파라미터 세타 벡터가 뭐냐면은 수직한 벡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가 하나 있으면은 그 벡터의 수직한 평면을 하나 만들 수 있잖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벡터가 하나 있으면은 그 벡터의 수직한 어떤 노멀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가 되든 간에. 결국에 여기 앞에서 이 파라미터 세타가 오리엔테이션을 결정한다는 게 뭐예요? 이 파라미터 세타가 여기에 수직한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가 결정이 되는 순간 이 평면의 오리엔테이션이 결정이 돼요. 이 평면의 오리엔테이션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이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얘랑 수직하게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오리엔테이션은 결정이 됐지만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치는 어떻게 결정을 한다? 여기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 평면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요 빨간색 디시전 서피스를 결정할 수 있죠.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이 결정이 됐고, 그 파라미터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평면을 딱 하나 결정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디시전 서피스를 결정을 하는 거는 얘하고 얘를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기출로 자주 냈던 문제예요. 디시전 서피스에 대해서 자주 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요거는 뭐냐면 원점하고 디시전 서피스의 거리예요. 원점하고 디시전 서피스의 거리예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임의의 점 x하고 디시전 서피스하고의 거리예요. 이렇게 임의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요 y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얘를 이 세타라는 벡터의 투놈으로 나눠주면은 임의의 점, 여기 x라는 임의의 점이랑 여기 디시전 서피스까지의 이 수직한 거리를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거 나중에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 다시 나옵니다. 그때 아마 다시 설명할 거예요. 멀티클래스는 넘어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sum of squared error라는 코스트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멀 이퀘이션을 적용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구하든 노멀 이퀘이션으로 구하든 어쨌든 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해가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그 해를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여기 아까 앞에서 세팅한 거죠. 리니어 모델로 세팅을 하되 이제 디시전 자체는 얘 부호를 보고 결정을 하자. C1일 때는 양수, C2일 때는 음수가 나왔을 때 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요렇게 sum of squared error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거 디자인 매트릭스 X를 만들어주고 타겟 밸류를 0이랑 1, 0이랑 1을 해도 되고 뭐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을 해도 되고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0 또는 1로 했네요. 타겟 밸류를 0이랑 0 또는 1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이제 벡터 하나에다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안에 얘랑 여기 안에 모든 샘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모든 샘플에 대해서 입력은 X 행렬에다가 모아놓고 출력은 스칼라니까요. 지금 출력은 2클래스라서 스칼라예요. 그 스칼라들을 모아서 벡터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 매트릭스 만드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sum of squared error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요 sum of squared error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파라미터 세타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죠. 요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요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될까요? 오늘 수업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될까요?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요런 일이 생겨요. 여기 보라색을 잘 보세요. 보라색. 요렇게 뭐 예를 들어서 C1에 속하는 애들, C2에 속하는 애들이 있어서 여기 보라색 이게 예를 들어서 노멀 이퀘이션을 가지고 찾은 거라고 해요. 노멀 이퀘이션이랑 리니어 모델이랑 요때는 잘 되는 것 같죠. 요때는 잘 되는 것 같죠. 요럴 때가 문제예요. 요럴 때가 뭐냐면 여기 요게 생겼을 때 요게 생기면은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그거를 그대로 옮겨왔잖아요. 노멀 이퀘이션이라기보다는 이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해야겠다. 요렇게 돼요. 얘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바운더리보다 이렇게 치우쳐요. 이렇게 치우치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차원 입력이랑 1차원 출력을 생각을 해봅시다. 1차원 입력과 1차원 출력을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X라는 입력이랑 우리 T라는 출력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0 또는 1로 했으니까 여기에다가만 그릴게요.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C1에 속하는 애들이 여기에 있다 쳐요. 그리고 C2에 속하는 애들이 여기에 있다 쳐요.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는 0일 거고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한 일이 뭐냐면은 0 또는 1로 했죠. 이거 마이너스 1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마이너스 1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1 또는 1입니다. 요걸로 바꿀게요. 왜냐면은 0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1로 하는 게 맞네요. 여기 요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리니어 모델에다가 sum of squared error를 적용을 했을 때 얻어지는 해가 어떻게 생겨요? 요렇게 생기겠죠. 요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이때 우리가
sum of squared error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여기죠. 이거보다 좀 더 가파르게 나올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에러가 여기죠. 그쵸? 그래서 sum of squared error를 구하라고 하면은 검은 수직선의 제곱의 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이때 디시전 바운더리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속하는 입력은 빨간 클래스에 속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하는 애들은 파란 클래스가 되겠죠. 그쵸. 지금은 여러분들 1차원 입력이니까 그냥 입력 공간은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이고 디시전 바운더리는 딱 부등호 하나로 결정이 되잖아요. 0차원의 값이니까. 그쵸?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때는 잘 되는 것 같죠? 이때는 잘 되는 것 같죠? 이게 뭐예요? 요때죠, 요때. 이때는 2차원 입력이죠. 1차원 출력이고. 이때는 마치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제가 문제예요? 지금 이 동일한 방법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 몰려 있었지만 여기에도 있지만 엄청 멀리 떨어져서 여기에도 있어요. 이때 우리의 프리딕션은 항상 지금 리니어 모델이니까 수평선으로 나타나는데 한 요쯤으로 나오겠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 에러랑 여기에 에러, 여기에 에러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만 고려를 하면은 여기 중간쯤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에러랑 여기 에러랑 여기 에러랑 여기 에러가 줄어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러들이 최소가 되는 그래프는 요거일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인 경우에 요 샘플들이 추가가 되면은 에러가 엄청 커요. 에러가 엄청 커요. 그쵸? 여기 이 샘플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러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솔루션이었던 이 그래프보다 좀 더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완화가 돼서 뭐 한 요 정도로 지나가는 그래프가 나와야 될 거예요.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할까요? 한 요 정도로 지나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에러, 여기 에러, 여기 뭐 여기 에러들, 이거 에러를 다 합한 게 최소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들의 합이 최소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조금 변형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바운더리가 여기였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빨간색인 동네는 여기, 파란색인 동네는 여기였는데, 문제는 요 샘플들로 인해서 우리의 프리딕션이 요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바운더리가 영향을 받아요. 이 정도면 다행이지. 제 생각에는 한 요렇게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몰라,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 정도만 와도 바운더리가 이쪽이 되죠. 지금까지 뭐 요 정도만 해도 그나마 운이 좋게 걸렸네.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뭐 이게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바운더리가 심지어는 한 요 정도로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돼요. 여기가 바운더리가 될 거예요. 우리의 프리딕션이 이게 될 거고, 바운더리가 여기 생겨서 빨간색인 영역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파란색인 영역이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네 다 틀린 애들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어디 생겼어요? 여기 생겼죠. 여기. 이 샘플들로 인해서
요렇게 치우쳐지는 바람에 여기에 틀린 분류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모델을 그냥 그대로 썼어요. 이 모델을 그냥 그대로 썼잖아요. 우리의 타겟 밸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1로 한정을 시켜놨는데,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로 한정을 시켜놨는데, 얘는 전체 범위를 갖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 있어요. 그쵸? 여기 얘가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죠. 우리의 타겟 밸류라고 하면은 얘네들 플러스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로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얘네를 정수로 한정을 시켜놨는데, 이 타겟 밸류를 정수로 한정시켜 놨지만 원래 리그레션에서 쓰던 함수는 출력이 실수예요. 실수. 요거 두 개가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문제가 생겼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을 했던 거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안 돼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 안 돼요.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요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거냐?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올 거예요.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리니어 모델은 리니어 모델인데 여기 앞에 제너럴라이즈드라는 게 붙었어요. 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냐? 우리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모델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원래는 그냥 파라미터만 이렇게 내적을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고 끝났잖아요. 이러면 원래 실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껍데기를 하나 씌워요. 껍데기를 하나 씌워서 얘를 제한을 할 거예요. 제한을 하기 나름인데 뭐 어떤 경우에는 얘를 0이랑 1이라는 두 개의 정수 또는 뭐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가 나와버리게 그냥 제한을 걸어버리던가, 아니면은 0에서 1 사이에 실수가 나오게 만들어버리던가. 그쵸? 여러분들 요거 집합기호랑 인터벌의 차이를 아시죠? 모르면은 나중에 수업시간에 질문해주세요. 요렇게 0 또는 1이라는 정수가 나오던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가 나오던가, 아니면 0에서 1 사이의 실수, 아니면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실수가 나오도록 껍데기를 하나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여기 입력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요렇게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렇게 생긴다거나,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경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마찬가지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요렇게 함수가 요렇게 나올 때 0에서 1 사이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여기에서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요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걸 하나 거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리니어 모델인데 액티베이션, 활성화를 나타내는 함수처럼 마치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 0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구간을 한정 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함수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함수가 비선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디시전 서피스에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디시전 서피스에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게 뭐냐? 선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요게 컨스턴트한 거잖아요. 요게 뭐 0이 됐든 뭐 0.5가 됐든 간에 요게 컨스턴트한 걸 기준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나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등가로 뭐가 되냐면은 요게 컨스턴트한 거랑 또 등가잖아요. 요거랑은 다른 값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디시전 바운더리는 여전히 이 식을 통해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시전 서피스 자체가 리니어한 건 바뀌지 않아요. 다시 여기 풀어 쓸게요. 디시전 서피스가 리니어하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넌리니어하게 가져가도 디시전 서피스는 리니어하게 나옵니다. 요거를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다 써볼게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 사인 함수가 나오면은 얘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갖는 값이잖아요. 얘를 쓰는 경우가 뭐다? 펄셉트론 알고리즘이다. 말고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시그모이드 함수. 요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에 실수가 0에서 1 사이인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아, 0에서 1 사이구나.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됩니다. 이게 뭐다? 사전 강의 7번. 요게 뭐다? 사전 강의 8번. 이렇게 갑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오늘 수업은 뭐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가지고 올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번 시간에 봤어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 펄셉트론, 그 다음 시간에 뭐다? 두 번째로 나오는 거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하나도 제대로 된 알고리즘은 하나도 못 봤어요. 다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을 쓴다 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